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적 주요 성격 유형 중 해리성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낸시 맥 윌리엄스의 책의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는 파트여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학기 공부를 잘 갈무리해 나가는 데 큰 도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신병원에서의 인턴십 과정인데요. 움직임 임상이 항상 긴장됐던 부분이어서 저는 그때마다 눈에 띄게 촉진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병원 집단은 특성상 입원과 퇴원이 빈번해서 개방 집단으로 운영하는데 매 회기 처음 참가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면 그분이 그들을 친절하게 케어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중간에 못 나오셔서 알고 봤더니 해리가 활성화돼서 폐쇄병동에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이 교재가 해리성 성격을 독립적인 하나의 성격으로 제시한다는 것에 반가웠고 제대로 이해해 보려고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해리성 성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라는 책으로 소개받았는데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로 해리성에 관해서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지영 씨는 빙의를 겪고 있잖아요. 대학 선배의 목소리나 외할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즉 다중인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녀는 왜 빙의를 선택했을까요? 그녀가 학대를 겪었을까요? 그녀가 받았던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학대라고까지 말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그녀가 겪은 상처는 누구나가 우리 속에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해리성 성격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김지영 씨의 경우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소개드렸고요. 해리성 기억 상실 역시 어, 아침 드라마에 자주 소개되는 주인공의 모습이어서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은 주인공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마 킬미 힐미, 영화 메멘토, 아이덴티티 등이 유명합니다. 이들의 추동, 정동, 기질을 살펴보면요. 우선 추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자기 체면이고요. 누구나가 체면에 쉽게 빠져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은 체질적으로 체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것을 회피하려고 체면을 통해 변경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질은 평균보다 더 선천적으로 재주가 많고 대인관계가 민감하고 더 똑똑하고 창조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저자는 마릴린 문로가 해리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녀가 워낙 유명해서 그녀의 과거력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녀가 정신병을 앓은 모친과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고 어머니와 병원에서 자랐고 9번의 입양, 파양, 계속 여러 양부모의 집을 전전하면서 보냈던 거, 그리고 여러 양부에게 성폭행 당했던 거. 이런 과거력에 비해서 그녀는 너무나 엉뚱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떠올렸을 때 저도 그녀가 이 성격 유형에 잘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해리성 내담자들의 감정과 행동은요, 너무나 뚜렷한 정동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늘 압도당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프리징. 어떤 외상적 상황에서든 해리 내담자들은 해리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는 원시적인 공포, 극심한 두려움인 것 같고요. 너무나 활성화된 정서 상태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갈등이 또 심하고 했을 때 해리 없이 경험이 동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방어 과정과 적응 과정은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해리고요. 방어 기제가 시작되면 해리도 어느 방어 기제하고 다를 바 없는데 묘하게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해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경 성격들이 이를 유연하게 처리해버리면 환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해리 과정을 관찰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스스로가 나 해리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변경 성격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쉽게 드러낸 변경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부족한 치료사라면 아주 해리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해버리게 돼서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기도 곤란한데요. 해리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꾸 남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을 하니까 이걸 둘러대기 위해서 어, 둘러대고 꾸미고 이런 것들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해리자들의 아동기 관계는 주로 학대에 놓여 있다는 특징과 이들 부모 역시 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중성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흔해져서인지 아니면 진단 능력이 커져서인지 알 수는 없는데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동학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동학대를 부추기고 있는 가족 해체, 약물 중독 증가 등의 사회학적인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해리성 성격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희망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리적인 사람들은 치료자에게 깊은 관심과 다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되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관계에 목말라 있어서 부모가 자기를 학대할 때 그 순간에조차 부모에게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 있습니다. 해리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진 크루프트는 다중 성격 장애와 중증 해리 상태를 유발하는 4가지 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상을 경험했다고 해리적인 성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들은 외상을 경험할 때 최면이라는 내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이고 심각한 외상 경험이 있고 아동기 특정한 경험들에 의해 조성된 해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외상이 일어나는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에도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가지지 않을 때 해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해리자들의 자기 경험에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가 각각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개의 부분 자기들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전형적인 주인 성격과 여러 개의 변경 성격들이 포함되는데 주인 성격이라 함은 가장 자주 출현하는 것이고 주로 이제 대개 치료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 해당하겠죠. 주인 성격은 변경 성격을 전부 다 알기도 하고요. 혹은 일부만 알기도 하고요. 혹은 전혀 모른 채 존재하기도 합니다. 치료자는 모든 변경 성격이 한 사람 안에 잘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전에는 격리되고 접근 불가능했던 모든 기억이나 감정이고 또 자신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 사람 안에 잘 통합되게 도와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드러내고 있는 변경 성격이나 아직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변경 성격들조차 자신의 것으로 통합시켜 나갈 수 있게 역시 도와줘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는 콜린로스라는 다중성격 장애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쭉 따라
내려가시면서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과거는 현재이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내용들은 아동기 학대가 심어준 핵심 신념들이고요.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철석같이 사실로 여기고 이것이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이루어져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치료사는 이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핵심 신념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리성 성격자들의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해리 환자들은 너무나 많은 전이를 일으키죠. 아동 변경 성격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현재가 과거와 동일하게 아주 흡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환각적인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혹시 학대자가 아닐까 끊임없이 경계하고 나를 강간하려고 해, 나를 고문하려고 해, 나를 버리려고 해 등의 신념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꽉 찬 전이에 사로잡혔을 때 치료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투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고요. 전이를 탐색하기 위해서 환자가 떠올리고 있는 학대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치료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전이 못지않게 강렬한 역전이가 불러일으켜지는데요. 그들은 치료자에게 더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싶은 소망을 강렬하게 유발시키면서도 이 바운드리가 무너지면 근친상간의 분위기를 불러일으켜져서 프리징 됩니다.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너무나 관계적인 패턴에서 사랑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해리 연구자들은 거의가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양육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기도 했고요. 또 처음 해리 환자를 만나는 치료자들은 지나치게 앞서 나가거나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드라마틱해서 컨테인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회귀 시간을 많이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역전이 중에 치료자는 해리 환자들과의 치료 중 최면 상태에 잘 빠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리성 성격의 내담자들이 왔을 때 치료적인 태도와 초점에 관해서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이들의 치료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진단을 분명하게 하고 내담자에게 치료자가 어떤 접근 방식을 할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해야 해서 함께 협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점을 강조하고요. 이들의 치료적인 초점은 기존의 표준적인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좀 벗어난 방식을 겸하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자가 체면 과정을 익히는 것과 실제 일이 일어났던 그 공간에 직접 가보는 현장 견학 등을 추천하는데요. 내담자들이 언제라도 자발적으로 체면 상태에 들어가니까 치료자도 만약에 체면을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치료자의 안전한 통제하에 자율적이고 치료적인 사용법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할 것 같아서 적절하다라고 저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런 보조적인 치료 기법을 사용할 때 치료자는 분명한 치료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함께 나누면서 꾸려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속도에 보조를 맞춰서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리성 성격이 다른 성격 구조들과 어떻게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해리성 성격 구조와 기능성 정신병적
정신병 성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리 내담자는 위기 상황이 되면 정신분열적 증상을 거의 보여서 거의 정신병으로 오해를 받고요. 그런데 이제 병전 성격과 대상 관계성의 측면에서 정신병 환자와 차이를 보이는데, 정신분열증은 둔감하고 단조롭고 치료사에게 강렬한 애착을 이끌어내지는 않잖아요. 이제까지 소개한 해리성 환자가 얼마나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분열증은 10대부터 현실과 대인관계에 철수하고 잠복되었다가 성인기에 고립이 더 깊어지는데, 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는요, 기억의 장애는 거의 없고 조증 상태에서 해리 내담자는 더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라는 차이를 가집니다. 해리성 성격 대 편집성 성격은 두 성격 구조 모두가 정서적 학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변경 인격 중 하나로 편집성 성격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둘의 감별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리성 성격과 히스테리를 비교했을 때 둘의 기질은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히스테리는 치료를 반복적인 충동, 환상을 중심으로 치료를 한다면, 해리성은 과거의 기억과 소산을 강조한다는 치료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성 성격과 정신병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둘 다 해리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이라면 감별은 너무나 어려운데요. 해리 경향이 있는 사회병질자와 사회병질 변경 성격의 해리적인 자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해리적인 사람은 예우가 좋기 때문에 다중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밝혀만 진다면, 이들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겠죠. 즉, 반사회적인 그 패턴을 수정하는 것보다 해리 문제를 다뤄나가는 게 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해보기 위해서 사례를 준비해봤고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준비했지만 이 시간에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만 선생님의 현대 이상심리학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35세의 자원봉사자 M은 만성적인 통증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았고, 천식, 편두통 등을 가진 병력을 가진 환자인데요. 그녀는 체면에 쉽게 걸리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의 고통을 체면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MC는 일에서는 유능하지만 굉장히 생활이 무미건조하고 10년 전에 이미 이혼을 했고 현재 재혼할 생각은 없고 여가 시간을 여러 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리검사하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차에 연료가 가득 찬 채 퇴근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10에서 20km 주행한 걸 본 적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좀 더 자세한 면담에서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자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성 장애를 의심을 했고요. 우선 통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몇 달간 체면 치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린 기간을 묻자 평소 MC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K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는 나도 나를 알아차릴 때도 됐는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MC는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심이 많다면 K씨는 적대적이고요. 또 치료 중에 다른 또 하나의 인격이 나타나서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이에 대해서 치료자가 다른 인격과 상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에 반대를 했고요. MC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인격을 또 만나게 되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요. 형제 자매가 학대당하는 걸 막지 못했다는 강한 죄책감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만큼이나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MC에게 집안일을 시키곤 했고요.
MC는 4년간 심리치료 과정에서 비슷한 성격들은 점차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해리 상태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해리성 성격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해리성 성격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이 극심한 것 같고요. 외상 경험이 해리성 성격의 필요 조건이지 숙문 조건은 아니다. 외상을 경험할 때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 외상을 위로하고 진정시켜줄 사람이 있다면 해리성 성격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성격 구조는 진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다시 상기시켜 주는데요. 사랑과 안정을 주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될까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동안 함께 해준 도반들에게 너무 고맙고 성심껏 이끌어주신 교수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